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내용보다 충격적일 게 뭐가 있겠냐, 김부선 씨와의 논란, 화천대유 논란, 유동규 논란, 모든 것들이 충격적인데 이거보다 충격적일 수가 있냐, 그거보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직까지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측근의 딸을 위해서,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자신의 측근의 딸을 위해서 직접 발 뻗고 나서서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남시의 세금을 통해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백아연 씨인데요. 현재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백아연 씨가 애당초 어떤 식으로 데뷔하게 됐냐? K-팝 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명 기획사인 JYP를 통해서 데뷔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아연 씨가 데뷔하게 됐던 배경에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죠. 백아연 씨는 이름 없는 무명 가수가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백아연 씨가 데뷔하게 되고 현재 지금 자리까지 정착하는데 이재명의 힘이 있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백아연 씨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백아연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때 당시 성남시의 상황을 보시면은 공공기관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백아연 씨를 홍보하는 듯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포스터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에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 걸어놨는데요. 한두 군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백아연 씨를 위한 문자 투표를 장려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자 투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플래카드나 홍보물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거 한 장 붙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백아연 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보이는 곳에, 눈에 띄는 곳에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포스터까지 여러 장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플래카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남문화원 사이트에는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백아연 씨를 홍보하는 글까지도 올렸었는데요. 현재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성남시가 그때 당시에 백아연 씨한테 투표하라고 문자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성남시 출신의 누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 그래가지고 성남시 자체가 나서가지고 홍보를 해준다? 저는 적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백아연 씨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백아연 씨에 대한 글을 한두 번 올린 게 아니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기사까지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백아연 씨를 홍보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성남시가 나서서 인터넷이 됐건 포스터가 됐건 플래카드가 됐건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신의 SNS에다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 백아연 씨가 이재명 씨의 친딸이 아니고서야 저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성남시가 성남 시민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개인을 위해 가지고 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였죠. 2016년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재선 씨가 글을 썼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재명 비서진인가 참모진의 딸이 가요제에 출전했는데 공금으로 응원 현수막을 만들어서 성남시에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측근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백종선 씨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백종선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백아연과 함께 설날 인사를 드린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친딸이 아니고서야 저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공개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예사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 대표한테 막 폭언을 했다는 건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밖으로 나와 옥상에 올라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옥상이 아니라 노래방으로 오라고 하죠. 그 노래방으로 갔더니만 뺨을 막 때리고 얼음통인 당의 통으로 머리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유동규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막 뺨을 때리고 얼음통으로만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영상을 지금 제가 찍으면서도 무서워요. 이분이 지금 분당에 계실 것 같은데 저한테 막 찾아오지 않을까?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가 두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도 비슷한데 이재명 후보가 부패 지옥 청렴 천국 그거 외치고 있을 때 유동규가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또 어떠냐?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접근하면 비서실에 바로 신고하라, 그런 식으로 청렴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에는 백모씨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마을버스 회사를 위해 2,6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부패 지옥 청렴 천국 그거 외치고 있을 때 유동규가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은 또 어떠냐?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접근하면 비서실에 바로 신고하라, 그런 식으로 청렴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에는 백모씨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마을버스 회사를 위해 가지고 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1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2,6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이런 지금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 중심으로 다 지금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게 뭐냐? 이재명이가 그때 보였던 반응이나 지금 보였던 반응이나 또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외쳤던 이재명 후보,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처했을까요? 그렇게 자기 측근이 잘리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측근의 동생 부부를 채용을 했습니다. 구속이 된 사람의 친동생이 시장 비서직을 되물림 받았고요. 그 친동생의 부인인 B씨조차도 성남시 공보관실에 임용시험 없이 채용이 됐던 것이죠. 이게 지금 이재명식 청년 천국 부패 지옥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사람들은 아무리 부패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무조건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고, 자기 정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무조건 지옥에 보낸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식 청렴 천국 부패 지옥의 모습인 거죠. 사실상 성남시의 공금을 통해서 백아연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위해서 세금을 썼다라고 하는 논란을 제일 처음 제기했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재선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선 씨의 가족이 뭐라고 지금 증언했습니까? 백종선 씨가 자기 가족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가족들 휴대폰과 집 전화로 계속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거죠. 전화로는 묻어버리겠다, 조용히 있어라,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시청 홈페이지에 단 한 글자라도 이재선 씨가 글을 올리면은 자기가 그 길로 옷 벗고 나간다라는 거죠. 나가고 나면 자기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내일은 딸을 만나러 갈 거야, 아빠의 실상을 알려주겠다, 그 아가리를 닦게 해주지,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영화 대본을 읽고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내용을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표현을 쓰지는 않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인들, 영화 속에 등장한 악당 정도가 돼야 저런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충격적이다 보니까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이재선 씨가 다음과 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자의 내용이 바로 백종선 씨가 이재선 씨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의 내용인데요. 이런 지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시민한테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남시에서 이재명의 비호 아래 있었던 것이고, 비리가 들켜가지고
구속이 됐었을 때는 그 가족까지 챙겨줬던 거, 그게 지금 현재 이재명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난 뒤에 유튜브에서 배가연 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지금 뭐 얼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뭐 노래도 너무 잘하고 뭐 하나 뭐 부족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여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재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다른 사람이 누릴 수가 없었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배가연 씨가 누리고 있는 인기가 정말로 정당한 것일까요? 그 찰나의 욕심을 위해서, 순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백촌설 씨가 이재명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딸을 홍보하고 있을 때 아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몰랐을 겁니다. 숱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의 실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이 사건이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해명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떡밥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별 생각 없이 영상의 흐름만 쭉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캐스퍼라고
하는 경차가 한 대 새로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SUV 스타일로 나름 귀엽게 잘 뽑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솔직히 경차치고는 요게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 경차치고는 가격이 비싸다 이런 비판도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캐스퍼라고 하는 차는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 전략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은 온라인 판매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를 해가지고 집 앞에다가 배달해주는 그런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 측에서 갑자기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 전략을 반대하고 나섰다라고 해요.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이가 좀 없죠. 노조는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공장에서 열심히 자동차 조립해가지고 생산만 하면 되는 건데 자기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팔아라 팔지 마라 이렇게 경영에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현대차 노조가 경차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관련된 소식을 좀 찾아봤더니 아니 무슨 노조의 판매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노조의 판매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려 쟁의대책위원회라는 걸 이 양반들이 거창하게 구성을 해서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를 저지하자고 결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현대차 직원들이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를 저지하자고 결의를 했다라고 해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아니, 한 대라도 더 팔아도 모자랄 판에 노동자들이 자기네 회사 상품이 잘 못 팔리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왜 저러는가 살펴봤더니 만약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가 성공하게 될 경우 다른 자동차들까지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지들이 중간 과정에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밥그릇을 뺏길까봐 저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들도 온라인 판매로 확대가 될까봐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회사도 온라인 판매를 원하고 소비자들도 온라인 판매 루트가 다변화돼서 판매 경로가 서로 경쟁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그 회사의 근로자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거지. 노사가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라도 더 많이 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중간 유통 과정에 끼어드는 게 없어지니까 회사가 직접 온라인 판매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팔릴까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여러분. 저도 보면서 제가 진짜 제 두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게 정상적인 회사 상태입니까? 정상적인 회사 꼬라지가 아니죠. 최근 자동차의 온라인 판매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유명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신차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경우 이미 온라인 판매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중간 딜러 같은 거 없이 회사가 소비자들하고 이제 직접 접촉을 하겠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무려 16,200대 이상 팔았다고 해요. 전년도 대비 약 55% 넘게 증가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벤츠 BMW에 이어가지고 국내 수입차 판매량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이 어디서 나왔다? 그렇죠.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만한 인기 판매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자동차의 온라인 판매 전략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전부 다 온라인 판매도 함께 병행하고 있거나 아예 이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인 BMW 미니 역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벌써 한참 됐어요. BMW 미니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기사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관련된 뉴스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국내 기업들만 노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BMW 미니 같은 경우 온라인 판매 경로도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매우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중간 과정에 거품을 줄였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한정 모델 특별 에디션을 만들기도 했는데 한정 판매 물량이 온라인에서만 금방 수백 대가 모두 소진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죠.
자, 기아차 국산 전기차 모델인 EV6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떨까요? 이 모델도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차가 꽤 괜찮습니다. EV6도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예약 대수가 무려 3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였다라고 하죠. 원래 기아차에서 연간 생산 목표를 대략 1만 3천 대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진작에 2배 이상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기 마감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바로 온라인 판매 전략의 힘입니다. 상품성만 확실하다면은 굳이 중간 과정이 늘어날 필요가 없이 회사가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바로 한 큐에 원큐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듯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세계 자동차 산업업계 흐름에서 이미 이 온라인 판매라는 선택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기아차 노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EV6의 온라인 예약도 반대를 했었다라고 해요. 제가 저때 당시에도 한번 이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노조가 오히려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을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조어입니다. 갑질이 아니라 을질, 을이 이제 을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왜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하는 일의 성질은 어디까지나 생산과 노동의 영역에서 그쳐야 합니다. 작업량과 근로시간에 맞춰가지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가 근로자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노조가 감히 경영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특기가 다르잖아요.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원했다라면 처음부터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계통으로 본인이 입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어떤 자동차 신모델이 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수출을 할지 반대로 해외 공장에서 만든 뒤에 국내로 역수입을 할지 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은 경영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할 일입니다. 노조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산 방식을 조절하고 어디서 만들지 생산 공장을 결정하고 얼마나 생산 물량을 만들지 조절할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경영진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5,000대를 만들지 6,000대를 만들지 결정하는 거는 당연히 경영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노조가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선택하는 거, 판매 방식을 결정하는 거, 이 자동차를 얼마에 팔지, 3천만 원에 팔지, 4천만 원에 팔지, 5천만 원에 팔지, 이 자동차를 얼마에 팔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영진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감히 노동자와 노조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의 영역이 아니라 경영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노조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노조가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경영에 간섭을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현대차가 왜 자꾸 해외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사업 해먹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노조가 뭔데 감히 회사가 8조 4천억을 미국에 투자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나서서 투자하라 하지 마라 간섭을 하고 반대를 합니까? 저거 왜 노조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은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까봐 지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부러 시간 질질 끌면서 방만하게 조립을 하는 그런 초과 근로수당, 연장 근무 같은 거 못하니까 월급 줄어들까봐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장들이 한국 공장들이 생산성이 좋고 효율적이었다라면 기업인들이 미쳤다고 해외까지 가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발 해외로 나가라고 꺼지라고 해도 기업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국내 투자를 늘렸을 겁니다. 국내가 만약에 더 효율적이었다라면 말이죠. 생산성이 더 좋았다면 하지 마라고 해도 국내에다가 투자와 고용을 늘렸을 거라고. 그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전국민 평균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인데도 귀족 노조들이 판을 치는 우리나라 공장들 대비해서 임금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받아갑니다. 훨씬 싸요, 임금이. 근데 월급은 적게 받는데 일은 훨씬 잘해요. 시간당 생산 대수를 비롯해가지고 생산성은 미국 공장이 우리나라 공장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공장을 지어줘가지고 고맙다라고 미국의 현대기아차 공장 주변의 지역 주민들, 지역 언론들, 공무원과 시장들, 주지사 정치인들은 맨날 현대기아차 기업을 칭찬하고 자랑을 합니다. 세금 혜택을 주고 사업하는데 뭐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우리가 뭐 도와줄 것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 없습니까? 항상 물어보고 굽실굽실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의 오너라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고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곳이나 현대기아차의 이런 우량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평범한 국민들도 얼마든지 저렇게 좋은 양질의 대기업 생산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일반 이웃들도 우리 주변의 저 수많은 동생들도 청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대기업 생산직에서 함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귀족노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꿈이죠. 이런 국가적인 암세포들을 방치한 채로 그런 좋은 취업 환경과 사업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만 국내의 투자와 고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제때 주고 거름과 비료를 잘 뿌려줘야 농사가 성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환경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평균 연봉이 여러분들 9천만 원, 1억 원을 넘어갑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날고 기는 대졸자 젊은이들도 중소기업 사무직도 서로 들어가려고 박터지게 경쟁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대기업 귀족 노조원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분기마다 마치 재미로 게임이라도 하듯 징징대면서 파업을 한번 벌일 때마다 그 밑에 달려있는 수많은 하청업체 사람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계약직 노동자들은 회사 전체가 업무가 정지되고 마비돼가지고 생지옥을 겪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입어요. 귀족 노조들이 파업 한번 할 때마다 말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대기업 생산직만큼 꿀같은 일자리도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 전문성도 필요 없으면서 임금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받아가고요. 정년까지 고용도 탄탄하게 보장이 됩니다. 어설프게 대학 나온 우리 동생들 절대로 생산직이라고 대기업 생산직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생산직이라고 다 같은 생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생산직보다 꿀같은 일자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 대기업 노조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로서 반드시 이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 노조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절대로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와 고용 확대의 기회도 이것들을 방치해 놓고는 절대로 넓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우리의 편인지, 누가 정말로 적인지 사람은 항상 피하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기업인들이, 재벌들이 과연 정말로 청년 여러분들의 적인지, 아니면 아군인지, 반대로 노조가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편인지, 여러분들의 취업 관문의 기회를 자꾸만 좁히고 있는, 국내 투자를 좁히고 있는 그런 이제 적이자 아군인지 여러분들이 피하 구분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대개 한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 국방이라고 하겠죠. 국방이 튼튼지 못하면 외국의 침략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는 경제가 좋아야 된다. 국민이 먹을 게 없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라가 어지럽다. 그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독재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이 표현되는 게 뭐 선거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역시 정치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가 중요하죠.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제가 중요하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지난 10월 8일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의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됐습니다. 그중에 물론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한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중 우리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한민국만이 남북한을 두고 볼 때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민주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개인의 의견이 모여서 투표라는 형식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부정선거라면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도요. 부정선거에 우려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를 부정으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도 발달이 돼가지고 그거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부정이면은 바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지. 지도자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비법으로 합법 아닌 방법을 통해서 탄생하면 국민을 끌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을 속여야 되니까 정치고 뭐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라는 게 공정하게 돼야만 한 나라의 앞날이 밝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간다고 보고 있는데 선거가 정직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뭐 아주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 모두가 다 굉장히 좀 채심을 해가지고 그런 나쁜 세력이 밀려 들어오지 않게 막아내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다.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 대통령은 우리 일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국민이 총의가 합하여 결국은 대통령을 내는 거니까 그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적 힘이라는 게요. 국민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4명 중에도 우리가 짐작할 때 한 두 사람쯤은 뭐 돼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카테고리에 들고 또 한 두 사람쯤은 저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좋잖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원희룡은 뭐 만난 지가 오래되진 않지만은 사람이 아주 반듯하고
나는 이 사람을 첫 번 단계부터 제외시키면 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1단계에 벌써 올라왔어요. 또 뭐 유승민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알기는. 또 윤석열은 국민이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고 홍준표는 조금 뭐 세월이 가면서 그 원칙에서 떠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국민 사회에 상당한 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전이 벌어지겠죠. 누가 될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누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데 1차를 통과한 사람들도 나는 너무 그 제주에서 나온 원희룡이 아직도 젊고 그런데 내가 만나보고 감명이 깊었어요. 사람이 똑똑하고 앞뒤가 딱 떨어지는 말만 하고 근데 지금 정계에 진출해서 정계는 뭐 나온 지 오래지만 대통령감으로 논의가 될 때 첫 번부터 빠지면 억울하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뿐 아니라 뭐 다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바람을 몰고 온 것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자꾸 치면 맞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해놓고 자꾸 때리면 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길래 국민이 한때 확실히 믿기를 그가 자기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압도적 다수가 지지했고요.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은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향기 그건 잠씩 다르죠. 그 지도자의 향기. 그러니까 원희룡 그 자기 향기가 독특하고 다릅니다. 유승민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싸우는 건요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되면은 서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 오른가 하는 걸 그 네 사람이 다 재보고 계산해보고 내세워 봐야 됩니다. 그런 정치가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누가 한 사람이 되기야 하죠. 그러나 싸워도 돼서 그저 한 사람 내세우면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사람이 단결해서 이 중에 대통령 한 사람을 내고 나머지 세 사람이 다 그 대통령을 받들어서 유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는 다 요직에 앉고 그런 새로운 정치의 패턴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 되는 일이 많지만은 또 이 부분 저 모양으로 그저 핵무기나 만들고 적거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약진하는 걸 보면요. 한반도에 희망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잘 돼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는 제대로 돼가는 거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타개해 나가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